공천 괴담입니다. 네, 공천 때만 되면 돌긴 돕니다. 이 괴담. 무슨 얘기인지 같이 기사 볼까요? 네.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검사 공천 괴담 근거 없다.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최고위에서 자꾸 검사 5, 60명이 나온다 만다 얘기가 있는데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건데 일단 목소리 들어보고 올까요?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검사 공천이라는 이 어떠냐 하면서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당은 당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향식 공천 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이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감독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당 구성원들께서는 시중 괴담에 마음 쓰지 마시고 나라와 당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 시스템 공천을 김기현 대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중에 도는 이 검사 공천 괴담, 이게 시작은 결국 용산 대통령실에서 검사들을 공천하라고 압박을 넣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 건데, 그럼 압박을 넣는 당사자로 얘기되는 대통령실, 어제 대통령실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또 국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들 지금 수십 명 총선 출마하는 겁니까? 라고 이른바 대통령실 총선 압박이 있는 거냐라는 취지로 기자들이 물었더니 비서실에서 한 번도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 그냥 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 뭘 들여다보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아무 얘기를 안 했다. 논의한 바도 없다라고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지금 먼저 나서서 이런 건 최단비 변호사님. 이건 압박이 들어오기 전에 일단 김기현 대표가 선제적으로 뭔가 내놓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시각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이 검사들을 수십 명을 공천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와 관련되어서도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관련되어 있는 이것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마치 대통령실이 당을 휘두른다든지 아니면 총선에 개입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들을 계속해서 나오니까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냥 예를 들자면 대통령실과 당은 같이 하나가 되어서 다음에 총선이라든지 아니면 국정 운영을 논의해야 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인지 어떻게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당에 대해서 개입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실과 하나가 되어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사전에 진화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을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원리 원칙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윤 의원님. 예. 네. 윤 의원님이 지금 저는 손을 드신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검사 공천 괴담이라고 보십니까? 공천이라는 것은 이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작업입니다. 미리부터 당겨서 이래 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는데 4년마다 보지만 마지막까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근거 없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특정 이 대의정치잖아요. 대의정치는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집단, 지역 골고루 섞여서 들어가야 됩니다. 특정 그 직업군이 대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고요. 대한민국 역사상 한번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민정당이라고 50대 육법당이라 그랬죠. 육사와 법대가 많다고. 그 말고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도는 배경은 자 내가 이러하니까 내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기 지역에 또는 여기저기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과잉 반응하는 분들 여기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공천에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가 발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에
혹해서 그렇단 말이야라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다라는 건데 김기현 대표 쪽에서 구체적으로 시스템 공천 그런 검사를 얼마큼 넣을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현재 안에 우리 국민의힘 안에 검사 출신이 같이 그 CG를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 검사 출신이 한 7명 정도 있다. 근데 내년 공천 때 검사 수준을 현재보다 더 늘리지 않는 총량을 제한하는 방식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총량을 제한한다. 현재보다 늘리지 않는다. 고로 7명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윤 의원님. 이런 방식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저게 네. 조금 생략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공천과 네. 당선은 다릅니다. 지금 7명 가까이 있다는 것은 당선권의 아마 당선된 7명? 분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공천을 현재보다라는 저 현재는 지금이 아니라 네. 2020년 21대 공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정치에도 네. 이 규정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공감대가 있습니다. 특정 그룹이 네. 특정 집단이 네. 지역이든 직업이든 학연이든 네. 지나치게 과대하면 음. 국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개개인의 능력, 자질, 그리고 지역 대표, 그리고 직업 대표 등등을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그렇게 해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짧게. 네. 선거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3가지. 바람, 구도, 인물이라 그럽니다. 네. 특정에 확 몰리게 하면 역풍이 불죠. 선거 망칩니다. 그러니까 특정?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싹 깨고 네. 자꾸 지금 저런 이야기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가 떠도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다. 네. 조 의원님. 예, 근거가 있으니까 저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지금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정부의 요직, 심지어는 금융감독원장, 교육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그리고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 이런 분들이 다 검사 출신으로 채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정권이 옛날 군인 정권에 빗대서 그럼 검사 정권이냐라는 얘기까지 나도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다음번 총선에 김기현 대표를 대통령실 노골적으로 지원했다라는 건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거 관련해서 당내 분란이 있었잖아요. 그 관련해서 대통령이 친정 체제를 다음번 총선을 통해서 구축을 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를 세운 것이 아니냐. 이런 당내의 논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들을 대거 할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이제 아까 윤두현 의원이 인정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지역에 다니면서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네. 만들어진 것이지 그게 무슨 근거 없는 괴담이다. 이렇게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인재를 두루 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협소한 인재풀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반증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 여당이나 이런 데 인재를 어떻게 골고루 등용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해야 저런 것들이 네. 좀 사그라드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음번 총선 때까지 계속 살아날 겁니다. 협소한 인재 풀로 지금 하는 이런 모습의 결국 저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윤 의원님. 예, 제가 아까 이제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지역에 이제 가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자기 과대 선전이에요. 네. 그걸 마치 객관적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전에 모습을 그 이야기를 보니까 좀 들으면 설득력이 있더라라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죠. 없다. 그래서 과민이라는 이야기가 나. 과한 것은 네. 과유불급이라고 과하면 적당한 것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니 네.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쌓일 가능성이 있으니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도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는데 무슨 말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가 용인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지금 굉장히 세게 얘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원래 이렇게 말을 센 단어를 이렇게 쓰는 사람이 아니라 스마일 항상 하하하하 웃는 사람인데 용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그 배경에는 다음 기사 좀 볼까요? 여당 내에 일부 검사 공천 지역도 거론이 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고 다음 기사도 마저 보겠습니다. 결국 리더십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흔들리는 여당의 리더십. 그러다 보니까 원의 레드팀이 떴다. 레드팀이 누구냐? 이 사진 볼까요? 홍준표 대구시장, 윤희숙 전 의원, 그리고 신평 변호사. 신평 변호사 아까는 장외 훈수 팀에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원의 레드팀에 또 들었습니다. 홍준표 시장, 윤희숙 전 의원, 신평 변호사 이 세 사람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대체 무슨 쓴소리를 한 건지 일단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났으면 예. 한마음이 돼줬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지도부도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고 그리고 지도부가 용산의 눈치나 보고 하명만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당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당 운영이 되려면 지도부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불가리 공천 이러는데 예. 지도부에 입성한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뭡니까? 불가리 공천 맞겠다고 해서 압도적으로 당선되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홍준표 시장 주로 레드팀의 역할을 주로 많이 하고 있죠. 근데 홍 시장 말고 윤희숙 전 의원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국민 반대가 더 많지 않았느냐라는 얘기. 그리고 여당 최고위원회 신중하지 못한 발언들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더 희화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쓴소리를 지금 내놨는데요. 뭐 신평 변호사야 저희가 앞서서 뭐 본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 문제는 이런 이 얘기들 윤 의원님. 예. 레드팀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레드팀 역할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레드팀의 역할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아마 저기 있는 이제 세 분이 가지고 약간 정치적 배경도 다르고요. 지향하는 바도 좀 다른 걸로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이 잘 되라고 나라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아마 그 방법이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일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추구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자기 이 주장을 너무 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가 과하게 네. 반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 세 분 말씀 중에 네. 뭐 저하고 생각이 일치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요? 그 이야기는 비밀 알겠습니다. 비밀은 아닌데 사석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인이 네. 당사자가 내가 어떻게 너랑 같아라고 혹시 생각하면 제가 결례하는 게 되니까 네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이 화합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불필요한 이야기 얘기를 불필요한 확장 해석을 통해서 자꾸 이 불안을 조성하면 네. 당은 절대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가 당 지도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일단 믿고 네. 그것이 잘 이행되는가 안 되는가를 봐야 되지 자기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면 당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네. 네. 지금 레드팀이 이런 거죠. 안에서 좀 쓴소리를 하면서 적군의 역할을 좀 자처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일 때 이런 비판 올 수 있어. 이런 상황일 때 이럴 수 있어라고 지금 이 팀이 더 잘 바른 방향으로 바르게 가기 위해서 지금 적군의 역할을 좀 자처하는 그런 걸 사실 저희가 레드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최단비 변호사님 장외 훈수랑 원의 레드팀이랑 한 끗 차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장외 훈수라고 하는 것은 장 외에서 이
당이 더 잘 되도록 어떠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레드팀도 상대방에게 어떠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그 비판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레드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 세 분 같은 경우에는 발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문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렇게 언급에 영향력이 많으신 분들이 아까 이제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비판이 어느 정도의 도를 넘으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저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비판에서의 훈수의 정도를 넘어서면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에게 빌미를 제공하면서 상대방에게 비판의 여지를 더 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당의 화합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원의 레드팀보다는 그렇게 장애 훈수도 어느 정도가 정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홍준표 시장을 프로 훈수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홍준표 시장 아까 보신 것처럼 당을 위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훈수, 좀 쓴소리도 하곤 하는데 최근에 당의 쓴소리 좀 조언을 하던 중에 어제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일단 목소리를 같이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네. 장관이 총선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말들 많아요. 홍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나는 의견 없어요. 누구 특정인에 대해서 나오라 나오지 마라 그것도 난센스인 게 아, 총선은 총력적입니다. 예, 그렇죠. 지게작대기라도 끌어내야 할 파인데 총선에 도움되면 나가야 됩니까? 그거는 내가 할 말도 아니죠. 질문 자체가 덜이다. 글쎄요. 그러니까 누구를 특정인으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야. 아유,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준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이제나 끊읍시다.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침부터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요, 아이고, 홍 전화 시장님, 끊습니다. 아니 홍 시장님, 예. 아이 전화 이렇게 끊으시면 안 되죠. 청취자들이 듣고 어머, 끊으셨어요 지금? 네. 어제 라디오 인터뷰 중에 홍 시장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자꾸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할까요? 안 할까요? 좀 꼬치꼬치 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 네 분 나와 계시는데 이 중에 한 분이 아예 못 해먹겠네. 그리고 이제 다리를 딱 박차고 이제 나간 겁니다. 방송 사고인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드는 게 조 의원님. 전화를 굳이 끊으면서까지 이렇게 화를 낼 사안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홍준표 시장이 저렇게 전화를 끊게 된 이 본인의 감정상 변화는 제가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뭐 저런 사례들이 간혹 있거든요. 간혹 있고 지역에서는 그 지역 방송 막 생방송 토론하다가 실제로 뛰쳐나간 경우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정치인이라 하면 그건 뭐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이라 하면 어찌됐든 간에 그 언론인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질문 앞에서 내가 다소 좀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운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거를 회피하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또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질문은 이상하게 해도 자기 할 말만 또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뭐 녹화도 아니고 생방송 중에 그러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저 같으면 저렇게 안 해요. 지금 이 홍준표 시장이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본인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아니 왜 한동훈 장관 질문만 하느냐. 내가 마치 한 장관을 시기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SNS 때문에 윤 의원님. 속마음을 홍 시장이 들켜서 끄는 거냐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방금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난 대선 때 자주 회자되는 장면이 있었죠. 2018년 경기도지사 그 당선 인터뷰할 때 네네. 그때 이제 방송사에서 생방송을 했는데 이재명 그 지금 현 대표가 당시 이제 당선자 입장이었는데 좀 안 좋은 자꾸 질문을 하니까 뭐 여배우 스캔들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러면 끊는다. 뭐 예의가 없어 그러다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어지니까 네. 이제 이 생방송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았죠. 그런 다음에 그 본인이 그때도 페이스북인가 어디 SNS에 올리면서 네. 좀 이
잘못했다라는 뉘앙스의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 차이는 우리 홍 시장님은 그것보다는 자기 정당성을 말씀을 했는데 네.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기자들이 묻지만 그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답변은 국민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국민에게 취할 자세 맞냐?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지. 저도 이제 옛날엔 같은 업종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좀 더 깊게 하고요. 네. 그다음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올 거냐 말 거냐. 네. 아마 그 홍 시장은 그 답변 내용을 보면은 원론적인 이야기. 네. 총선은 총력체전이 필요하면 어느 누구도 권해서 네. 선거에 나오도록 권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 진행하시는 분은 좀 구체적인 사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피터 드러크 말을 빌리면은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서로가 각자 자기의 정치인이니까 네. 정치적 필요,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고 또 거기에 쫓아가도록 이래 하는 것이지 지금 막연히 나오겠느냐 안 나오겠느냐 그것은 역술인에게 물을 이야기다.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아무도 모른다.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모른다. 라는 얘기입니다. 역술인 아니면 모른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역술인도 모릅니다.